사밀러 빌딩의 건립 배경과 국제 협력이라는 주제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이 건물은 바로 앞에 있었던 3.1 고가와 더불어 1970년대 한국의 근대화를 상징하는 이미지로 전 국민에게 각인되었습니다. 사밀러 빌딩은 1980년대 들어서 고층 빌딩이 다수 건립하기 전까지 전국에서 가장 높은 건물로 자리 잡았습니다. 이 건물은 지하 2층, 지상 31층, 연면적 36,363.8평방미터인데 지하 2층부터 지상 1층까지는 철근 콘크리트 구조이고 지상 2층부터 31층까지는 철골 철근 콘크리트 구조였습니다. 여기서 또 이제 사밀러 빌딩의 특징이 드러나는데요. 그거는 이따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요게 이제 잠깐 그림을 보면 요게 이제 그 청계천 주변을 재개발하는 문제에 관한 공문서이고요. 67년 10월 3일에 청계천 복개 공사가 진행되는 장면입니다. 지금 저쪽에 있는 게 아무래도 남대문인 걸로 인왕산이 저 뒤에 보이고 있습니다. 요거 이제 공사 장면이고요. 여기 어디에 사밀러 빌딩이 있어야 하는데 아직 완공되지 않았습니다. 여기 이제 1969년 3월 22일에 개통된 것인데요. 여기서도 지금 요 끝 어디서 짓고 있어야 되는데 잘 보이지는 않습니다. 하여튼 이렇게 돼서 완공된 이 건물과 이 사밀러 빌딩과 이 3.1 고가도로는 조국 근대화의 상징을 나타내는 것으로서 여기서 또 연대가 갈라지는데 국정교과서에서 저 그림을 본 사람과 보지 못한 사람으로 나눠질 것 같습니다만 조금 칼라 사진이고요. 이게 이제 아마 제일 근대를 상징하는 것으로 나타났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건물에 대해서 안병희는 저도 존칭을 생략하겠는데요. 김중업 선생의 작품으로 딱딱한 직방지의 건물은 드문데 그중 하나로 3.1로 빌딩을 꼽을 수가 있으며 미스 반데르로의 스타일이 물씬 풍겨지는 이 건물은 30년이 가까이 오는데도 불구하고 군더더기 하나 없는 아름다운 비례와 간결한 건축미가 돋보이는 작품이라고 1993년쯤에 회고하고 있고요. 여기서 이제 중요한 힌트가 있는데 딱딱한 직방제 건물을 김중업이 달리하지 않았다는 것하고 미스 반데로의 영향을 받았다는 것을 이제 고백하고 있고요. 우경국은 더 나아가서 이게 시그렌 빌딩과 거의 유사한 프로포션과 색감을 지니고 있는 커튼은 빌딩으로 꼬르비제의 어휘로부터 탈출이 시도되는 경향을 보이기 시작하는 작품이라고 하였습니다. 여기서 또 중요한 거는 꼬르비제의 어휘로부터의 탈출인데요. 이게 과연 탈출이냐 이제 그런 궁금증이 들었습니다. 근데 정작 김중업 본인은 이것도 이때 만든 도쿄 호텔마저도 나의 뜻과는 달리 끝을 보게 되는 내게는 씁쓸한 시절이자 비운의 시를 뿌린 장본이며 이것을 완공한 이후 1970년까지 79년에 귀국할 때까지 한국을 떠나 1979년에 귀국할 때까지 8년 동안 자아 발견의 고된 길을 걷게 되어 자신의 청년기의 작업에 강한 종지부를 찍었던 작업이라고 해서 이게 청년 시절의 작품의 마침표인데 이게 뭐가 잘 안 됐다는 거를 도쿄 호텔마저도 나의 뜻과는 달리 요거는 나중에 설명하겠는데요. 자기가 생각했던 것하고 달리 완공되었다는 걸 말하고 있습니다. 궁금한 것이 르꼬르비제의 유일한 한국인 제자 김중업이 왜 건축 어휘가 전혀 다른 미스 반데르로에의 작품을 따르게 된 것일까 하는 궁금증을 갖게 됐고요. 김중업이 3.1로 빌딩에서 르꼬르비제에서 미스 반데르로에로 전환하게 된 것이 우경국의 표현대로 그게 단지 어휘 선택의 문제일 것인가 이런 의문이 되었습니다. 이 두 사람은 전혀 시스템이 다른 사람이기 때문에 이거는 어휘의 문제가 아니라 더 복잡한 문제를 갖고 있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혹은 이게 고층 사무소라는 건축 장래 문제일까 이런 이제 생각을 하게 되었는데 실마리로 얻은 말씀이 김석철이 미스는 주로 철물을 소재로 건물을 지었기 때문에 한국 건축가들이 따라할 수가 없었어요. 반면 르꼬르비제는 1차 세계대전 이후 쓰던 재료로 건물을 지었기 때문에 한국에서도 쉽게 모방이 가능했죠라고 토로한 적이 있습니다. 이 얘기는 미스는 철물 생산이 뒷받침하는 제철소가 있어야 되는 것이고 그거는 공업화가 많이 진척된 사회에서 가능한 종류의 건물을 만들어내는 것이죠. 그러니까 아직까지 한국에서는 저 상태에서
포항제철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기 때문에 미스를 따라할 수는 없었고, 르꼬르비제는 1차 세계전 이후 쓰던 재료라는 게 이제 벽돌하고 철근 콘크리트를 말할 것인데, 그걸로 건물을 지었기 때문에 한국 사람들도 따라했다. 그러니까 한국의 건축가들은 미시안이 될 수가 없고, 사회적 조건에 꼬르비지안이 되기가 쉬웠다라는 토론을 하는 것이고요. 이제 장로이 코엔은 여기 요거를 제가 읽긴 읽었는데 몇 페이지에서 읽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나중에 찾아주실 거리라고 생각하는데, 그 앞에의 서술들은 근현대 건축사의 서술에서 일방적인 어떤 영향관계를 말해요. 르꼬르비제가 영향을 주었다, 미스가 영향을 주었다. 이제 그런데 장로이 코엔은 그렇게 쓰지 말고 어떻게 주체적으로 이걸 수용하게 되었는가가 더 중요하다라는 말을 했어요. 그래서 저는 이 두 가지, 미스냐 꼬르비제라는 문제, 그 다음에 주체적 수용이라는 문제를 가지고 오늘의 발표에 임하고자 합니다. 그건 왜 그러냐면, 이제 김충업 선생은 이 건물로 이제 대표 유명해졌고요. 그건 아까 이런 상태였던 것이고, 이건 아마 1960년에 완성되어서 엄청나게 충격을 주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아까 이수민 씨 발표에서도 나왔지만 이 스케치를 보면 이 건물이 르꼬르비제가 찬디가를 했으나 미완성된 총독의 궁전하고 좀 유사한 면이 있어요. 그러니까 약간 저기서도 르꼬르비제 영향이 있는 것 같고요. 이거는 뭐 유명한 사진입니다만 연도가 조금 애매한데, 여기 이제 김충업이 있고 르꼬르비제가 있고, 여기 인도 출신의 도시가 있는데 도시는 아직 살아있죠. 그리고 김충업의 유명한 책 건축가의 빛과 그림자에서 보면 나의 스승 르꼬르비제와 아내 김병래에게 이 책을 바친다고 써서 르꼬르비제를 정말 존경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외모도 따라하게 되는데요. 동그란 안경하고 나비 넥타이하고 사진을 찍을 때도 옆에 모형이 있어야 되고, 그런데 미스는 긴 넥타이. 저도 오늘 나비 넥타이 하려고 했으나 집사람이 그걸 왜 사느냐 해서 저는 미스 쪽을 따라하게 됐습니다만, 요 사이에 지금 꼈다는 걸 제가 좀 표현하고 싶었는데, 다시 1957년의 상태이고요. 요거 뒤에는 아마 건국대 도서관이라고 생각하는데 저거는 브로이어의 이제 영향도 보입니다. 여하튼 다시, 그래서 시그렌 빌딩과 이제 이 건물의 관계를 살펴야 되는데요. 오른쪽은 이제 르꼬르비제가 계획했지만 지어지지 않은 거예요. 이게 글자가 다 날아갔는데요. 37년인가 좀 그렇습니다만, 하여튼 르꼬르비제 쪽에는 저런 커튼월의 고층사무소 건축이 없어요. 그러니까 커튼월의 고층사무소 건축은 시그렌 빌딩 쪽인데요. 이수민 씨 사진에서도 봤지만 김충업 건축연구소는 이런 류의 주택에 강점이 있는 것이죠. 잠깐 시그렌 건물을 보시면 좋겠는데요. 이제 시그렌 빌딩의 건립 배경도 매우 흥미롭는데, 저 필리스 람버트라는 분이 자기 아버지인 회장님을 설득해서 원래 설계자였던 칸앤 제이콥스를 물리치고 미스 만델로에게 저 건물을 설계하게 했다라는 이제 일화가 흥미로운데요. 필리스 람버트는 아직 살아계시는 걸로 나와 있는데 1927년생이고 CCA의 이제 설립에 깊이 관여하신 캐나다의 건축사가라고 해야 되나? 건축가라고 하는 여자분이신데요. 저 건물을 설계할 때도 르꼬르비제가 후보자의 한 사람이긴 했는데, 르꼬르비제가 미국에 건물을 설계한 적이 없고 해서 미스 반데르로에가 낫겠다고 했고, 미스도 이제 이 건물을 설계하면서 맨 처음에는 정방형의 건물로 하려고 했다가 5대3의 비례를 갖는 직사각형일까 7대3의 비율을 갖는 직사각형일까 하는 이제 이런 선택의 문제가 있었다고 해요. 그거는 이제 316 빌딩에서도 다시 나오겠습니다만, 그림을 조금만 더 보겠습니다. 이게 모서리 부분이고요. 모서리에 이제 I 형광을 사용해서 굉장히 공원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만, 이제 요것이고 디테일이고요. 이제 요것이 나중에 316 빌딩에 가서는 저거를 직접 만들었다고 해요. 나오고요. 요게 이제
평면을 비교하는 것인데 평면은 이제 좀 다르죠. 왜냐하면 저거는 코아를 안 해가지고 있고 3 곱하기 하나 둘 셋 넷 다섯 3 곱하기 5의 배인데 여기는 2 곱하기 4의 배이고 코아가 저 위쪽에 가 있고요. 이제 구성이 다르고 그것에 대해서 원어원 아키텍스는 시그램 빌딩과 달리 3일 빌딩의 코아는 독립 코어 형태로서 9m 간격의 15개의 등과 8개의 정사각형 그리드로 이루어진 직사각형 공간이다. 오피스 영역으로부터 완전히 분리되어 있는 유니버셜 디자인이 적용되었다. 오피스의 핵심인 코어 계획에 있어 과거 1980년대 한 차례 있었던 리모델링 과정에서 탕비실과 설비 공간이 오피스 공간으로 돌출되어 있었다. 우리는 이러한 평면의 형태를 복원함과 동시에 필요에 따라 늘어난 설비 공간을 컴팩트하게 코어의 사각형 틀 안에 넣고 부족한 화장실 면적을 늘리며 승강기의 성능을 향상시켰다. 그래서 이제 그 차이점을 지적하는데 저는 그래서 다시 중원부원합니다만 김중업이 3일로 빌딩에서 미스 반데로의 시그램 빌딩을 따르게 된 까닭은 3일로 빌딩의 건립 배경과 국제 협력에서 찾아보고자 하였고 그것에 위해서 관련 자료들을 살펴보았습니다. 이제 그 중에서 건립 배경에서 중요한 게 건축주인 주 산미사인데요. 이 주 산미사를 만드신 분이 김주식이라는 분인데 이게 1925년에 나서 1980년에 돌아가셔서 이제 55세 짧은 생을 사셨는데 이 선행연구에서는 저것을 이제 흉상이라고만 말했는데 요 뒤에 여기 아무래도 무덤 같아요. 그래서 묘지 같은데 여기 이제 족이 있는 분이시고요. 이 김주식 회장이 궁금해서 조금 더 찾아봤더니 산미사를 만드신 분인데 원래 시작은 뭐 여러 가지 하다가 대일목재라는 목재 회사, 그다음에 한국종합특수강, 대한철강, 산미해운 이런 거를 만드셔가지고 결국은 산미사는 목재업에서 해운업에서 철강으로 이렇게 점점 업역을 넓혀간 회사이고. 여기서 이제 주목할 만한 거는 철강 회사의 사옥이라는 점인 것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철강 회사의 사옥이니까 철골로 하는 것이 마땅하겠죠. 여기 보면은 이제 좀 역사가 나오는데 여기 조금 빨간 것만 중요한데 뒤에 원목 수출을 위해 삼창 해운을 인수해 해운업에도 뛰어들었고 1967년 삼양 특수강 및 산미 광업 개발 인수한 후 1970년에 막 완공된 3일 빌딩으로 본사를 이전했고 1974년 한국종합특수강도 인수하고 1976년에 산미문화재단을 세웠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여기가 이제 이 회사가 제일 좋았던 곳이고 80년에 이 회장이 암으로 돌아가시면서 이제 내리막길이었는데 기억에 남는 거는 중간에 야구팀 산미 슈퍼스타즈를 만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이제 새 사업을 짓고자 해서 결심을 하고 저 땅을 샀는데 그 땅이 또 흥미롭게도 목재업을 하고 있는 제재소 땅이었다고 해서 그것이 본래 이분들이 갖고 있는 땅이었는지 새로 산 땅인지 조금 불분명한데요. 여기 보면은 여기 이제 공사를 하고 있는 와중에 기초 공사를 했을 때도 인접 건물을 아직 다 사지 못해서 있는 상황이고요. 여기서 보면 이 건물이 이제 이렇게 니은 자를 이쪽을 사지 못했는데 요거는 설계가 다 끝난 다음에 이제 사게 되어가지고 건물의 형태가 저렇게 되었다는 말씀을 듣게 됐고요. 그 땅들이 어떻게 됐나 좀 막 더 살펴보려고 토지대장을 이것저것 살펴봤는데 여러 개로 분필이 되어 있었고 주식회사 산미사로 등기되어 있었다는 것만 이제 다시 확인할 수 있었고요. 폐쇄 지적도도 봤는데 뭐 더 자세한 정보는 얻지 못했습니다만 일본 시대 때부터 일본 사람이 갖고 있었던 땅이고요. 그래서 다시 이 자료로 보면 그럼 김주식 회장은 왜 3일로 빌딩을 계획했는가 하면 그 사람이 이제 이렇게 인수합병을 통해 가지고 재계에서 높은 지지를 차지하게 됐는데도 새빵살이를 살지 못했고 그래서 뉴코리아 호텔에 세를 들어 있으며 자기 건물 하나도 갖지 못하는 것에서 열등감을 갖고 있었다고 신문 기자가 썼는데 그거는 잘 모르겠지만 하여튼 그 사옥을 갖고 싶다라는 욕망은 있었던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 땅을 산 거는 이게 서울의 최고 중심지이자 교통의 요지가 될 것이라는 그런 전망을 가지고 있었다고 하고요. 새로운 사옥이 건립계획이 세워진 후에 대일목재 최창선 실장이 건설을 맡았는데 최창선 실장은 이걸 김중업에게 설계를 맡기자고 제안했는데 이는 김중업이 당시의 건축가들 중에서 가장 해외 유학 경험이 많고 인지도가 높았기 때문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요걸 찾아보면 맨 처음에 대일목재 주식회사 설계실에 요건 조금 나중인데 1969년에 산미사가 김중업 건축연구소에게 24층 정도의 설계를 의뢰했습니다. 그래서 김중업 건축소에서는 권태문이 이 프로젝트를 맡았는데 권태문은 의뢰받은 대로 24층짜리 건물로 안을 만들었는데 이것이 폭하고 높이가 비례가 정방형에 가까워서 이거는 고층 건물 같지 않아서 이거를 좀 높이자. 그래서 26층으로 조정을 해서 김중업 건축연구사가 라멘저로 건축 허가를 받았습니다. 받은 상태에서 그 위에 설계가 조금 불안정한 상태에서 아무래도 그 자금 문제 때문일 것이라고 시작하는데 기초 공사부터 시작을 해라. 공사를 먼저 시작을 해놔라. 그래서 기초를 팠어요. 그래서 지하 2층부터 지상 1층까지는 철근 콘크리트 구조로 만들게 됐어요. 그래서 이 단면도를 보시면 단면의 모멘트가 이게 이렇게 돼서 이게 철근 콘크리트 조라는 거를 알 수가 있고요. 요 밑부터는 철골 구조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또 위에 가면 또 조금 단면이 달라져요. 그것이 또 구조 도면을 보면 28층까지로 이제 설계가 되어 있어서 이게 24층에서 26층으로 갔다가 28층에서 31층으로 가게 되는데 31층으로 높이자고 한 거는 김중업의 제안이었고요. 그거는 앞에서 보신 3일로 고가도로 하고도 관련이 있고 3일이라고 하는 게 굉장히 상징적인 숫자이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기억하기 쉬웠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렇게 31층까지로 이제 올라가게 된 거는 김주식 회장의 요구가 있었는데 이분이 이제 해외 출장을 많이 다니다 보니까 사무소는 커튼홀 구조로 해야 되기 때문에 커튼홀 구조로 해줬으면 좋겠다. 그래서 설계 변경을 요구하게 됩니다. 설계 변경을 요구하는데 이것에 대응할 그런 조직이 없었습니다. 이건 잠깐 공사 중인 사진입니다만은 그 저층부는 이제 철근 콘크리트로 되어 있고요. 저기 커튼홀은 저기까지밖에 내려오지 않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권태문 선생님을 이제 만나게 됐는데 그래서 프로젝트를 김중업 건축연구소에서 담당하던 권태문이 김중업 건축연구소를 퇴사하고 나와 있는데 산미사가 이제 권태문에게 부탁하여 이 설계를 계속 해달라고 요구하게 되고 권태문은 그렇다면 이 산미사 쪽에다가 어떤 설계 조직을 꾸려줬으면 좋겠다. 그리고 거기서 외국의 건물을 조사했으면 좋겠다 했어요. 그래서 권태문이 1969년 7월 중순경 대일목재 주식회사의 설계실을 개설하고 경험 있는 스태프들로 설계팀을 구성하여 처음부터 새롭게 빌딩 설계를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 권태문 씨가 1922년 7월 21일 얼마 전에 이제 인터뷰를 할 때 모습인데 여기는 저 대지가 어떻게 나중에 사게 됐다는 걸 설명하시는 부분이고 요거는 이제 커튼홀의 비례의 문제를 설명하시는 장면입니다. 근데 이제 권태문은 2000승의 처남에 해당하고요. 그 다음에 정인국하고 일찍 교류를 통해서 방콕의 월드페어 한국관 설계에 관여하면서 해외에 있는 고층 사무소 건물을 일찍 살폈고요. 그리고 김중업을 도와서 국제화재 해상보험 도쿄호텔입니다만 사옥의 설계를 맡았습니다. 여기 이제 그 도쿄호텔의 평면 스케치를 권태문이 직접 한 모습인데요. 여기 이제 3 곱하기 3이고 가운데 코아가 막힙니다만은 여기 9m, 14m, 9m이고요. 여기서 양쪽 끝에 기둥을 없애자고 김중업이 제안을 했고 그것이 받아들여지지 않아서 김중업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자기 뜻대로 도쿄호텔이 되지 않았다고 이제 회고하게 되는 거고요. 그렇지만 요 바깥에 띠줄로 되어 있는 요거가 김중업이 설명하기를 서울 시민에게 주는 선물 꾸러미에 포장하는 그 끈으로 하자고 해서 저렇게 완성됐다고 합니다. 그러면 대일목재 설계실의 진용을 살펴보면 요거는 이제 권태문의
그래서 따온 것인데 이제 김태식, 권태문, 장동윤, 길돈식, 안승사, 김대성, 김종복, 차일권, 고영철이 있었고요. 건설본부에 손종윤, 이육진이 있는데 이분들의 이력을 전부 보시면 한양대 건축공학과의 선후배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권태문 재직식 김종국 건축연구소의 직원 명부인데요. 중간에 보시면 여기 권태문이 이제 있습니다. 요걸 왜 보여드리냐면 김희조가 나중에 이 3.1빌딩 건립에 하여 여기에 대한 증언을 하게 되는데 이제 그 중요한 지점을 지적하고 있어요. 건물 높이 한 개도 불구하고 층수 31층에 맞춰 천정고를 확보하기에 공조실로부터 나오는 덕트를 보에 관통시켜 천정고를 확보하려고 했다. 대지 형태에 맞춰 남측으로는 독립된 사무 공간을 만들고자 했다. 북측으로 돌출된 작고 좁은 대지를 활용한 사무 영역과 분리된 독립된 코어를 만들어 좁은 공간에서 계단실과 승강기실, 공조실을 배치하기 노력했다는 이야기를 전해 들었고 이는 자료에서는 찾기 어려운 설계 과정의 이야기였으며 워너원 아키텍트는 그런 건축사의 의도를 존중하고자 했다. 해서 이제 지적하신 얘기는 다 맞는데 김희조가 이 설계 작업에 얼마큼 관여했는지를 뒷받침해주는 자료가 없어서 제 생각으로는 이게 이제 선후배들한테 들은 얘기를 자기 얘기가 되는 그런 과정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1969년 3월에 머릿돌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3.15 빌딩의 국제협력이라고 말씀드리는 얘기는 그 재료 공급에 관한 얘기인데요. 이제 여기서 중요한 게 신일본 제철회사이고요. 신일본 제철회사는 후지제철과 야와타제철이 1970년에 합병하여 한 것이고 이것이 이제 그 철골 재료들을 공급하게 되고 주식회사 도쿄 철골 교량 제조소는 구조 설계를 맡았고요. 정경이라는 분이 이제 구조 자문을 하였는데 정경은 쯔보이 요시카츠 연구실 출신의 박사이고 한양대 교수였는데 쯔보이 연구실은 좀 세계적으로 유명한 것이 쯔보이가 단계겐조의 설계와 미노루 야마사키의 설계의 구조를 전부 담당해서 그 일본 건축사에서 굉장히 유명하신 분이고 그것하고 이제 정경이라는 분이 이제 연결된다는 것이 흥미롭고요. 그다음에 US 스틸사는 코르텐 멀련을 담당했고 아사히 글라스사는 복층유리 페어글라스를 맡았고 이탈리아에서는 대리석을 가져왔고 천장재는 일본의 다이로톤을 가져왔고 펜코일은 반제품을 수입해서 조립했고 히타치 엘리베이터에서 이제 엘리베이터를 가져왔고요. 그런데 이것들이 이제 갖고 왔다고 해서 다 맞는 것이 아니라 현장에서 또 많은 설계 변경이 있었고 그것에 맞춰서 다듬는 작업이 있었습니다. 이것이 이제 1969년 5월에 후지제철 주식회사와 주식회사 도쿄 철골 교량 제작사가 만든 3.15 빌딩 고력볼트 사용 분류도라고 하는 도면인데 뭐 이제 그 응력에 관한 얘기인데요. 이제 여기서 제가 주목하고 싶은 거는 이때 설계는 28층과 옥상층 설계까지만 되었었다라는 것이고 그럼 옥상층에서부터 31층까지는 나중에 또 뭔가가 있었을 것인데 그것에 대해서는 관련한 자료는 아직 찾지 못해서 뭐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만 그 사이에도 뭔가 변화가 있었다는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이거는 이제 수리하는 과정에 여기 후지 스틸이라고 하는 게 잘 드러나 있는 걸 보실 수 있고요. 여기도 보면 후지 여기 아이언인가 봐요. 아이언 앤 스틸 컴퍼니라고 해갖고 이제 아직 합병되기 전이니까 아마 1969년쯤에 저 철제들이 이제 수입이 돼서 사용된 것을 볼 수 있는 그림이고요. 여기 이제 또 뭐 복잡한 게 아까 그 US 스틸사의 멀련하고 유리의 문제인데 이제 저런 복잡한 과정을 거쳐서 만들었는데 재밌었던 거는 아사히 글라스가 여기서 이제 유리는 만들어주는데 이렇게 가늘고 길게 만들면 중간에 파손되니까 99cm 이상으로는 못 만든다. 그래서 99cm 이하였는데 그래서 옥신각신 논란 끝에 여러 가지 뭐 풍동 실험도 하고 여러 가지를 해서 이제 이것이 90cm로 정해졌고 90cm에 2700m로 된 거는 그게 1대3의 비례를 갖는데 그것이 고딕 성당의 내부의 폭을 갖고 있어서 사람에게 이렇게 가장 상승감을 주는 그런 숫자였다고 하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그것으로서 이 건물이 갖는 어떤 비례, 상승감 이런 것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요게 이제 여기 나오네요. 자, 90에 2700 복층 패널이고 이제 그것을 현장에서 확인하고 있는 그림이고요. 요것이 이제 공정표가 조금 더 복잡한 건 했고 저기 뭐 여러 가지 재료들 옛날 것에서 갖고 와서 사진이 좀 안 좋고 요거는 이제 그 수리하기 전의 모습입니다. 요것이 여기 아마 사무소에서 재료를 갖다 놓고 검토하고 있는 모습인 걸로 생각되고 요것이 이제 파손되는 있는 모습이고요. 여기 이제 문제가 되는 모서리 부분인데 요것을 이제 한국 사람들이 만들었다고 합니다. 여기 이제 조금 갈고 있는 모습이고 그래서 뭐 복잡한 과정을 거쳐가지고 됐고 또 흥미로웠던 거는 그 정부가 1969년 3월 22일 기사에 따르면 고층 빌딩의 엘리베이터 설치를 장려하기 위해 면적 1,500 평방미터 5층 이상의 건물에 설치되는 모든 승강기에 대해서는 수익 관세를 면제하기로 했다. 이게 아마 3일 빌딩 때문에 생긴 것 같다는 의심이 좀 들어요. 하여튼 그래서 이러한 복잡한 과정을 거쳐서 3일로 빌딩이 완공되었고 이 신문 기사는 주식회사 산미사, 대일목재공업 주식회사, 산미해운 주식회사, 삼창해운 주식회사가 3일 빌딩의 29층과 30층으로 사업을 이전하는데 그게 70년 8월 24일이라는 거죠. 다 완성이 돼가지고 완공됐다라고 하는 신문 기사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좀 맺으면은요, 저는 이제까지의 김중업의 연구가 그리고 특히 이런 후년의 작품 말고 초년의 작품에서는 어떤 조형 세계를 강조하는 그런 연구 경향이 많았다고 생각이 돼요. 그렇지만 그런 어떤 형태론보다는 건축주의 의지, 별도의 설계 조직, 재료의 수급과 구조 설계라는 건립 배경과 국제 협력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래서 이 어떤 건축가의 사회사 이런 것에 조금 방점을 뒀고요. 또 중요한 거는 3일슬로 빌딩은 한국 고층 사무소 건축의 역사상에도 각별한 의미를 갖고 있는데 PAN2가 설계한 22층의 정부종합청사, 시저펠리가 설계한 23층의 교보 빌딩 사업, SOM 샌프란시스코 오피스가 설계한 60층의 63 빌딩, SOM 시카고 오피스가 설계한 34층의 LG 트윈타워 등은 미국의 설계 사무소가 설계한 것들이고요. 미스 반데로의 사무소에서 실무를 익힌 김종석은 16층의 효성 빌딩, 16층의 동성 빌딩, 36층의 SK 사옥 등으로 미시안의 건축 미학을 펼쳐 나갔습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이미 고층 사무소 건축의 설계와 구조 검토를 위한 조직이나 재료 수급 네트워크가 확보되어 있었습니다. 김종성 선생님도 초기에 효성 빌딩 할 때는 좀 고충을 겪었다고는 이제 말씀하십니다만. 여하튼 이렇게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철골 구조에 그것도 시그런 빌딩을 목표로 한 그러니까 3일로 빌딩과 이것들과는 전혀 달리 우여곡절 끝에 시그램 빌딩으로 목표하였고 그 구현을 위하여 한국인들이 아이비도 없었고 철골 구조를 할 시스템이 전혀 마련이 되지 않았던 백지 상태에서 국제 협력을 해가면서 이 건물을 완성하였다는 것이고요. 이에 대해서는 그 당시의 신문에서도 이제 중요한 지점을 짚고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 1970년 6월 5일자 신문 기사에서는 국내 기술자만으로 지어진 이 건물은 이렇게 돼가지고 산미사 측은 서울에서도 30층 이상의 빌딩 하나쯤은 있어야 하겠다는 사명감에서 무리를 해서 지었고 이것이 일본 도쿄의 가스미가세키 빌딩이라든지 무역센터에 이어서 동양의 제3위 고층 건물이 되었다라는 점입니다. 이게 마지막 슬라이드 같은데요. 하여튼 이 글은 좀 충분한 시간을 갖지 못한 채 주제 도출을 위주로 하여 작성되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약점을 갖고 있을 것만 같습니다. 앞으로 충분한 시간과 좀 이따 있을 심도 있는 토론을 거쳐서 이러한 약점이 보완될 수 있길 기대합니다. 이상입니다.